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제2의 장혁명, 지은이 김나영, 출판사 국일미디어입니다. 김나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 책은 대장암 분야에서 명의로 알려진 김나영 교수가 지난 33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연구해온 경험들을 정리해 놓은 장건강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진료실에서는 허락되는 시간이 짧아 다 알려줄 수 없었던 건강한 장을 위한 노하우들을 그림 첨부를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장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꿔야 할 식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장 체크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체크를 통해서 점수가 3점 이하라면 이미 장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거니까 바쁘시다면 지금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13점 이하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요. 더불어 책을 직접 읽어보신다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13점 이상이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의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제는 20문항인데요. 질문의 예이면 1점에 해당됩니다. 그럼 체크 시작해볼까요? 1. 식사가 불규칙적이다. 2. 음식을 빨리 먹어 치운다. 한 끼를 먹는데 10분이 채 안 걸린다. 3. 어류보다 육류를 많이 먹는다. 4. 한국 전통식보다 서구식이나 퓨전 음식을 더 잘 먹는다. 5.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한다. 6.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다. 7. 식후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온다. 8.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9. 저녁 식사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다. 10. 폭음, 폭식하는 경향이 있다. 11. 다이어트 중이거나 최근에 한 적이 있다. 12. 외식이나 편의점 식사가 자주 있다. 13. 변비나 설사가 자주 있다. 14.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 15. 생활 리듬이 아주 불규칙적이다. 16. 스트레스 처리가 잘 안 된다. 17.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부족한 편이다. 18. 유산균 등 장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먹지 않는다. 19. 김치, 된장을 싫어한다. 20. 즐겁게 식사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먹는 편이다. 여러분의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설마 모두가 3점 이하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저는 7점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3점 이하라면 장이 건강한 상태이고요. 4점에서 8점이면 장 기능이 둔화된 상태, 9점에서 12점이면 장내 환경이 악화된 상태, 13점 이상이면 장이 위험한 상태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13점 이상인 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현직 명의에게 배우는 장건강법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장 건강과 관련하여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변비와 설사 등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산균이 좋다고 하여 반려식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병원에서도 고치기 어렵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치료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장내 미생물의 존재가 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증거들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장내 미생물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매, 우울증, 비만,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가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은 주로 뇌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행복이나 우울 등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당장 기분이 가라앉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불안과 걱정이 늘어난다. 심하면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상태를 조절하는 세로토닌이 장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속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짐을 느낀다. 반면 속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해짐을 느낀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식욕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때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이 모든 작용이 사실 장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작용 때문에 일어난다고 추정되고 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뇌 신경계의 지령이 있어야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유독 장만은 독립적인 신경계를 가지고 장의 생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장은 어떻게 뇌와 독립적으로 신경계를 가지고 있을까? 내장 신경계가 뇌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까닭은 내장 신경계 내에 뇌 신경처럼 감각을 받아들이고 다시 내보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즉, 내장 신경계 내에 있는 감각신경이 장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다시 운동신경에게 전달되어 내장운동이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연결하는 연합신경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뇌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장이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내장신경계의 다른 신경세포들의 작동에 의해 장에서는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등 30가지가 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이 중 세로토닌은 인체 전체의 95%, 도파민은 50%가량이 장에서 분비된다. 이러한 물질들은 인간의 정신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므로 장을 제2의 뇌라고 하는 이유다. 내장신경계는 뇌와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한다. 정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장신경계도 이를 감지하여 장에 좋지 않은 반응들을 일으킨다. 반대로 정신 상태가 좋으면 내장신경계가 이를 감지하여 좋은 반응들을 일으킨다. 따라서 장을 위해서라도 좋은 정신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또한 장 건강이 좋으면 정신 상태도 좋아진다. 반대로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정신 상태도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위해서라도 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익균과 유해균의 적절한 비율은 있는 것인가? 인간의 장에는 3가지 장내 세균이 살고 있다.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양쪽에 속하지 않는 중립균이 그것이다. 건강 전문가들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건강한 사람의 장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약 8:2의 비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때 인간의 장은 가장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종식 전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한술 더 떠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건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는 유해균이 15% 정도면 좋다고 하지만 이건 환자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의 장의 유해균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유익균과 관련하여 2011년 조사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가 흥미롭다. 도시와 농촌 장수마을 거주자의 장내 미생물 분포를 조사했는데 농촌 장수마을 거주자의 유익균이 도시 거주자에 비해 3에서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장내 유익균이 우리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식생활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유익균 분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는데 유해균이 많아지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가 무너지게 된다. 유해균들이 많아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시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최근에는 자폐나 치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식욕에 대하여 대뇌 회로를 교란시키는 작용이 일어날 경우 포만감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며 끝없이 탄수화물을 갈망하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정신적으로 기분을 떨어뜨리는 증상을 일으키며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만성적인 피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유해균의 증가는 피부를 자극하여 습진, 두드러기, 뾰루지, 건조증, 가려움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비염, 아토피 등의 알레르기 증상 또한 유해균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특정 음식만 먹으면 배가 불편하고 복부 팽만, 설사, 복통, 구역, 구토가 일어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유해균의 수를 줄이고 유익균의 수를 늘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유산균만 많이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요구르트를 많이 먹거나 유산균 영양제를 먹는다. 하지만 장내 미생물 환경이 나빠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나빠진 원인을 열거해보면 과도한 당 섭취, 알코올 섭취, 흡연, 식이섬유 부족, 특정 영양소의 결핍, 수분 섭취 부족, 진통 소염제 등의 과다한 약물 복용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절제하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요구르트, 김치, 나토 등의 발효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채소, 껍질째 먹는 과일, 가공하지 않은 곡류와 견과류 등 섬유질이 많이 든 음식을 풍부하게 먹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습관들. 현대인의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면 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습관들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나쁜 습관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모닝커피는 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기상 직후는 하루 중에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기상 직후는 잠자던 뇌를 깨워야 하는 시간이므로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카페인이 들어오면 코르티솔 호르몬의 작용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공복 상태에서의 위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정신작용에도 영향을 미쳐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 등이 생길 수도 있다. 빈 속에 위산이 분비되면 속이 쓰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위점막을 자극하여 위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기상 직후 빈 속에 커피 마시는 습관은 되도록 삼가해야 한다. 나쁜 습관 2. 화장실에 가서도 계속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직장에 변이 충분히 쌓이면 직장에 수축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변을 밀어내는 직장의 연동 운동으로 인해 이 신호로 변이를 느끼게 되고 직장의 변은 항문으로 내려오고 항문이 열리면서 배설하는 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상적인 배변은 이 과정이 5분 안에 끝나야 한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본다고 10분 이상 변기에 앉아있게 되면 이러한 장과 항문의 운동이 느슨해진다. 이 때문에 나오려던 변도 배설작용을 멈추게 되므로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대변을 보면서 오랫동안 변기에 앉아있으면 직장과 항문이 스트레스를 받아 피가 이곳으로 몰리게 된다. 이것이 직장과 항문의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 치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배변 시간은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쁜 습관 3. 바쁜 일상 때문에 배변에 신호가 왔는데도 참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또한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장에 문제가 없을 때는 얼마 후 다시 변이가 찾아와 배변 활동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대장 내의 센서 작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상태가 되면 장 속에 변이 찾는데도 변이가 느껴지지 않으면서 변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변의 신호가 오면 즉시 배변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나쁜 습관 4. 바쁜 일상 때문에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는 경우가 많다. 또는 하루 종일 간식을 입에 달고 살아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도 있다. 이처럼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대장 관련 질환을 증가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나쁜 습관 5. 장 운동은 해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것처럼 장 운동도 쉴 준비를 하게 된다. 이처럼 밤 시간은 장 운동의 능력이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생체 리듬과 소화에 연관된 호르몬 균형의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몸에는 식욕을 조절하기 위한 그렐린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밤에는 뇌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과 멜라토닌을 분비한다. 그런데 반복적인 야식을 섭취하면 야간에 렙틴과 멜라토닌 분비가 낮아지고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 높게 유지되어 잠을 자지 못하고 야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간식을 든 후에 일정 기간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한데 곧바로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 흡수된 영양가는 곧바로 지방세포에 축적이 되면서 비만의 원인이 된다. 즉, 야식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밤에 섭취한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더욱 축적하기 쉽기 때문에 비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식사하고 3시간이 지나기 전에 누우면 음식으로 인해 하부식도 관략근이 이완되고 위산이 역류되면서 가슴 쓰림, 신물 역류 등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이처럼 야식은 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잠들기 3-4시간 전, 밤 9시 이후에는 음식 섭취를 삼가하고 공복감을 느낀다면
물 한두 잔을 마시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결국 음식이 문제다. 장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장이 자기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에 무리를 주는 음식물 섭취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의 풍부한 먹거리는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 가공식품의 문제. 사람들은 새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마트에서 대부분의 식재료를 사게 된다.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식재료들은 가공식품이다.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화학 첨가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색료, 향료, 유화제, 보존제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학 첨가물 중 문제가 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은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두 물질을 발암물질 EA군으로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하였다. 또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과다한 설탕과 소금 역시 주의해야 한다. 과도한 소금이 고혈압, 위염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 서구화된 육식 위주 식습관의 문제.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잘못된 음식 문화가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서구화되어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서 대장암의 발생 빈도와 사망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70% 이상의 대장암이 식습관 및 생활습관 변화로 예방 가능함을 밝혔다. 서구화된 육식 위주의 식단과 짠 음식, 매운 음식, 타거나 심하게 거을린 음식, 기름진 음식 등을 자주 먹을 경우에 장에 손상을 입혀서 결국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육식을 할 때 고기를 주로 구워 먹게 되는데 이때 높은 온도에서 가열된 고기는 대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화학 물질들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육식은 왜 대장에 부담을 주는 것일까? 육식은 채식에 비해 소화 과정이 훨씬 길다. 즉, 오랜 시간 장에 머무르며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음식물의 소화 과정에서는 유해물질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육식은 더 오랫동안 장에 머무르며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장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육식이 채식에 비해 좋은 점은 좋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몸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60g 내외에 불과하다.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간에서 요소로 분해한 후 배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육식을 많이 섭취한 후의 대변이나 소변은 냄새가 심하게 난다. 이 역시 배설기관에 무리를 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육식은 장에 무리를 유발함으로써 질병의 발생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육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육식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과다한 육식을 했을 때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육식을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의하면 단백질의 하루 권장량은 자기 몸무게 1kg당 0.8에서 1g이다.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48에서 60g이 된다.
적색육이 문제라면 닭고기는 괜찮은가? 최근 유독 붉은 육고기가 발암 물질인지 그 이유를 밝힌 연구가 있어 관심을 끈다. 다나파버 암연구소는 28만 명의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붉은 육고기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중 대장암 환자 900명의 DNA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DNA 염기 서열의 변화 및 일부 손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변화 및 손상이 닭고기나 흰 생선살을 먹은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다너파버 암연구소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붉은 육고기에는 알킬화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다나파버 암연구소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붉은 육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즉, 암을 일으킬 만한 수준의 알킬라 손상은 하루 평균 150g 이상의 붉은 육고기를 섭취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암연구소도 붉은 육고기를 일주일에 700g 이하, 하루에 100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흰색의 육고기는 안전한 것일까? 이에 대한 연구가 확인된 것은 없지만 이 역시 동물성 지방의 유해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흰색이 육고기 역시 단백질의 하루 섭취량을 기준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4. 탄수화물 중독의 문제. 탄수화물 중독이란 말은 거의 보편화된 건강 지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탄수화물 중독이란 탄수화물이 든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서도 계속하여 허기를 느끼며 먹고 싶어하는 증상이다. 대한암예방학회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나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식생활 및 일상생활 건강수칙 10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밥이나 빵을 먹을 때는 백미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흰 빵 대신 통밀빵을 먹는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탄수화물 중독이 장에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과식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음식이 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장은 한시도 쉴 틈이 없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장은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이 상태에서 위상가다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장 관련 질병으로 이어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탄수화물에 중독되면 뇌의 신경물질 분비에도 이상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단 것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지면서 끊임없이 식사의 패턴이 반복된다. 결국 이로 인해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들은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만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자신에게 탄수화물 중독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냥 놔두면 장 건강은 물론 고혈압,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억제하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와 같이 입증되지 않은 식단은 피하는 것이 좋다. 탄수화물을 먹고 사는 장내 세균의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고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체내 케톤체 합성이 증가되면 근육과 뼈에 나쁜 영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뇌로 가는 포도당이 줄어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국민공통식생활지침서를 제정, 발표하였는데 총 에너지 섭취량 중 탄수화물은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지질은 15에서 30%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의 평균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높고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지질 섭취 비율은 낮은 편이어서 균형 잡힌 식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튀긴 음식의 문제. 트랜스 지방.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튀긴 음식 전성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식물성 기름인 불포화 지방에 해당한다. 이러한 식물성 기름을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끓는 점에 도달하는데 이때 연기가 나기 때문에 이 온도를 발연점이라고도 한다. 기름에서 연기가 난다는 것은 뭔가 변질이 일어났다는 뜻이며 이를 산패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불포화 지방의 경우 이러한 산패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기름이 변질되면 벤조피렌 등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것이 튀긴 음식을 주의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우리가 사용하는 식용유 중 발연점이 높은 것은 포도씨유, 카놀라유, 콩기름, 현미유, 해바라기 씨유, 퓨어 올리브유 등인데 튀김 요리를 할 때는 가능한 이 기름들을 쓰는 것이 좋다. 산패된 기름이나 트랜스 지방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먼저 벤조피렌이나 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패된 기름의 폐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기름이 산패될수록 기름의 분자 구조는 더 많이 깨어져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불안정한 상태인 라디칼의 대표적인 예는 활성산소다. 고농도의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지질과산화를 유발하고 세포 구성 요소들을 공격하는 독성물질로 작용한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의 기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자신이 안정되기 위해 몸속 세포들을 불안정화시키는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로 인해 일단 산패된 기름은 몸속의 소화기관부터 피해를 줘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튀긴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 만약 염증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튀긴 음식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